지금 우리가 보통 새로운 나라에 진출할 경우, 해외 진출할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또 습성이라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잖아요. 네. 고통을 맞습니다. 손해도 보고. 네. 북한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나라처럼? 아니면 그냥 우리와 생각과 의식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비슷한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 거래를 해야 될까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전혀 다르다. 지금 북한과 한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는 이제 다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 GDP 규모만 따져봐도요. 한국하고 북한의 비율이 5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3배나 되는 거죠. 북한 크기에. 그리고 체제가 우선 완전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지금 오랫동안 유지를 해온 상태인데 북한은 계획 경제만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이 거래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그 한인 사업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대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준 노하우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딱 소개를 해드리면 북한의 무역상들이 이렇게 중국에 와서 물건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입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에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루뭉실하게 반드시 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3번 만난 다음에 가격을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두루뭉실하게 말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유가 굉장히 웃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실제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당이라든지 뭐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공무원 같은 거죠. 절대로 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거나 뭐 협상에 나설 만큼 배짱이 있거나 아니면 의욕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문성이 없는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벌여온 한국인 사업과 마주했을 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뭐 몰리브덴에서 얘기하고 싶다. 근데 몰리브덴 가격도 잘 모르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상대방이 아주 집요하게 뭐 몇 킬로그램을 얼마에 어떻게 줄 수 있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져서 두루뭉술하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그렇게 하면은 바로 자리를 뜬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3번 만나서 가격을 제시하라 이건데 왜 3번이냐?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3번 만나는 동안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그 북한 무역상은 높아질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3번 정도 만나고 나면은 이제 한인 사업가가 중국에서 네가 말한 그 물건 가격은 이 정도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긍을 하거나 자기가 스터디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가격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북한의 그 마인드는 저희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대해야 될 북한 사업가는 어쩌면 공무원과 사업가 사이 뭐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대하고 네. 끌고 나가려면 엄청난 인내심이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외에도 좀 북한 사업을 할 때, 북한과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점들이 또 있을까요?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옌지에서 오랫동안 대북 사업을 한 그 최경리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북한에 투자를 할 때에는 최근에 중국 회사들이 한 가지 이제 갖고 있는 전략이 최소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북한의 채굴권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대규모 투자라는 건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이라든지 뭐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걸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채굴을 해가지고 양산된 광물을 중국으로 가져오면 이득이겠거니 생각을 한 건데 해보니까 자꾸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건데 90년대에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이 가도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기업들을 통해서 빼먹을 궁리를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꾼다든지 정책을 바꾼다든지 뭐 인프라를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옥죄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시설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나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는 가장 조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시설을 적게 넣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연구해서 품위가 낮은 광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위가 낮다는 건 가공이 덜 됐다는 거고 가공이 덜 됐다는 뜻은 현지에서 그냥 캐자마자 갖고 오는 것들이 많다는 뜻이죠. 현재에다 네. 시설 그렇죠. 네. 건축해봐야 네.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돈만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그냥 원자재만 수입해가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바로 이 대북 제재나 이런 예측하지 못할 외부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만난 왕 사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 한족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1억 위안 정도를 투자 받아가지고 북한에다가 수산물 가공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당연히 잘 될 줄 알았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북한의 노동력 굉장히 싸고 수산물은 너무나 신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떼돈을 벌 게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던 게 그 옆에 시장 같은 걸 조성을 해가지고 아예 관광지처럼도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대북 제재가 확 강화되면서 수산물 수출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요? 이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더 이상 여기서 돈을 뽑아 먹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가 있냐면은 북한에서는 이제 운송로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자 같은 것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물자 가져오는 게 뭐가 문제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진행이 그만큼 느린 겁니다. 특히나 이제 북한 관련 사업은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때 장비라든지 뭐 차가 오지 않고 이러면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인 거는 아무래도 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법 체계 관련해서는 몇 번의 헌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외 무역, 특히나 이렇게 외부 투자자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조항들을 많이 넣고 또 김정은의 그런 지시도 있어가지고 조금은 개선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어쨌든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민주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민주 시스템은 아니고 경제, 그렇죠.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겠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례로 몇 가지 얘기했던 중국 사업가들이 북한에서 당했던 이러한 것들이 좀 과거의 일인지 혹은 최근에도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 기본적으로 이 상거래와 관련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거에 낙후돼 있는 거네. 의식 자체가 좀 부족한 거고. 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광물이라든지 중요한 자원들 또 어떤 이권, 예를 들어서 뭐 관광지에다가 카지노를 만든다 이런 이권들은 북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격을 따져봤을 때 이건 비싸게 팔아야 한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재 속에서 유일한 북한의 상대국이라는 그 이유로 가격을 깎고 더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북한이 줄다리기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불확실한 거 싫어하는 사업가들이 못 들어가죠. 거기.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경제 특구, 그러니까 특수경제지대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외국 자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북한 안에 북한 아닌 곳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2013년부터 한 22개 정도 만들어져 가지고요. 기존에 있던 1991년부터 시작됐던 북한의 경제 특구 뭐 6개, 뭐 개성공단 빼고 이렇게 하면은 다 합쳐서 27개네요. 요 27개를 지금 현재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외자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북한의 기존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서 조금 더 벗어난 보장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김정은이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 때문에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풀리고 개방화가 진전이 됐을 때는 바로 중국이 이제까지 깔아놨던 그 작업들에 의해서 전부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겠네요.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넘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선점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뭐 한국 빼고 중국 외에 다른 외국 국가가 들어올 만한 국가는 러시아 정도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협력 사업을 어쨌든 많이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그 대외 무역에서도 어쨌든 러시아는 2위 국가입니다. 1.1%대의 무역액을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 이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 찬반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뭐 찬반 그 논리가 강하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통일이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투자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은 쪽은 뭐 미리 해야 나중에 뭐 효과를 볼지 않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통일이 내년에 온다면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죠. 그런데 통일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한 통일론자인데
아까 제가 17년 동안 중국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거주했던 지역이 바로 랴오닝성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접경 지역에서 북한 분들도 많이 봤었고 이 어떤 남북 통일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현장을 뛰면서 보고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 양체제의 합은 거의 오지 않을,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많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통일만 바라보다가는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협력을 북한과 확대해서 북한 경제를 중국의 우산 아래 완전히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과 한국의 통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한번 중국과 북한이 2010년에 특정 계기로 확 관계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북한을 경제 파트너로 한 번쯤 인식을 해보고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어떻게 틔워볼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북한의 경제 개방, 북한이 이제 외자를 요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시기를 계속 주시하는 거죠. 네.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는 게 네.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있고 의도가 분명한 상태에서 서로 이게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럼 맞을 겁니다. 통일이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뭐 무너지든가 그렇죠. 뭐 어려운 거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어떤 동향 변화를 보게 되면은 북한이 최근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을 칭할 때 남측이라고 잘 안 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민족 해가지고 너네도 언젠간 우리의 한 부분이니까 해서 남측이라고 부르던 거를 이제는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어떤 핵심 어떤 뭐 구호나 이런 곳에서 국가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민족으로 사용됐던 건데요. 이 자체도 사실 봤을 때 북한이 이미 이 나라 안에서 승부를 봐야지 통일을 내다보기에는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미 체제라든지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 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와서 적화 통일을 외칠 건 아니라서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끼리 산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통일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조금은 물론 이제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통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앞서서 경제 개방의 미래를 조금 더 주시하는 편이 현실적이고요. 또 그러려면은 북한을 끊임없이 경제 파트너로 보는 연습을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제 파트너로 보는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의식 전환, 그러니까 정치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조금 자, 그러면 북한 경제 개방이 가까워지는 어떤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걸 보고 우리도 이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그 신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 경제가 개방에 가까웠다라는 게 사실 중국에서는 조금 감지가 됩니다. 그런 신호들이. 그 중국 접경 지역에서 단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죠. 북중 무역이나 북중 어떤 경제 교류에 있어서 단둥의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정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압록강 철교가 들어서는 신청취라는 단동의 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한 곳을 제가 주시했는데 2018년 2월에는 1제곱미터당 한 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에 남북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는 9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갔네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어쨌든 여러 가지 싱가포르 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그 열기가 식었겠거니 하고 다시 가봤습니다. 그게 2019년 8월인데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1제곱미터당 120만 원이래요. 더 올랐네요. 더 올랐죠. 왜 올랐을까?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언젠가 오픈될 텐데 그 시기가 아주 멀진 않았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 투자자들은요, 북한 경제 개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취재할 때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들 관심이 있어 하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 중국이 1978년대에 경제 개방을 했을 때에 해안의 그런 주요 도시들을 가지고 먼저 개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들 도시가 거의 뭐 매년 20몇 %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중국 내륙의 부자들이 이쪽 지역 부동산이나 뭐 경제 가치가 큰 자산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화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투자를 했어요. 대만이라든지 뭐 어디 화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량으로 선전에 있는 그 부동산 자산들을 사들였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다 버블이다, 금방 꺼진다, 단기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매년 25%씩 성장하는 그 지역에서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말도 못하죠.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정말 배가 아파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또다시 저렇게 개방될 만한 지역을 본다면 반드시 크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뇌리 깊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중국에서 어디에 있죠? 사실 중국의 국경적을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향후에 제대로 뚫렸을 때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은 의외로 북중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예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돈이 그쪽으로 몰린다는 뜻은 당연히 이제 경제 개방이 아주 멀리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개방의 어떤 신호가 되는 거고요. 북한 경제 내부 상황을 봤을 때에도 개방 신호가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마당 경제죠. 장마당 경제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북한 맨날 폐쇄 경제라고 그러고, 북한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500여 개의 장마당이 이미 들어섰고요. 700만 명 이상이 장마당에서 물건을 뭐 사고 팔면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북한 사람들이 시장 경제의 맛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은에서 연구를 한 것도 봤는데, 북한의 주요 그 경제학술지에서 최근에 나오는 그 연구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것들이라고, 또 은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018년에 김정은이 선군 시대를 종식시킨 겁니다. 지금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도, 머니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북한 생각하면 제일 먼저 그 앞에 붙는 선군 시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서는 우리는 더 이상 선군 시대 끝났다, 그럼 경제 총력 시대로 간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에너지, 모든 자원을 경제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군인들도 이제는 경제를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군수 공장에서 스키 용품을 제작하고, 그래요? 그리고 수천 명의 그 군인들이 이런 뭐 원산에 있는 뭐 그 해양 관광지구 뭐 이런 곳에 개발에 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해양 관광지구, 그 갈마 해양 관광지구가 원산에 있는데, 이곳은 2017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그 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자주포 쓰고 이런 곳이었는데 2018년에 김정은이 다시 방문을 했을 때에는 해양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있었고, 2020년 4월에 아마 다시 완전히 개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요, 북한이 지금 현재 경제 올인을 했고 끊임없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국과 무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외 무역이라는 거에 어떤 맛을 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경제 개방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다 장착시켰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뭐 단둥 지역의 다리, 국경 지역의 네. 다리가 여러 개 지금 놓여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2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교역을 할 모든 준비는 끝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제재 완화가 딱 스타트 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우리도 뭔가 접촉의 기회가 늘어날 거고, 네. 한국 기업들도 뭔가 시도를 할 텐데, 뭐 어떤 아이템 혹은 뭐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그냥 상식적인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요, 제재 완화가 어찌저찌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시나리오죠. 진짜 이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한 경제, 북한에 투자한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류, 유통, 뭐 건설, 뭐 이런 쪽에다가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북한이라는 곳은 이머징 마켓이니까요. 앞으로 선전처럼 뭐 15년 정도는 뭐 매년 20%씩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에 투자하는 게 좋고, 또 아주 초반에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가정하에는 사실 관광지, 호텔 이런 쪽을 집중하는 것이 조금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동의 자유까지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없으니까요. 그러면 호텔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고급 호텔 전부 1980년대 지어져서 노후화됐고요. 이런 것들 리모델링 새로 지으면 당연히 돈이 될 거고, 또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끌어오고 싶겠죠. 그럼 요럴 때 사실 카지노라든지 이런 이권을 쉽게 따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카지노가 아니더라도 오락시설만 제대로 갖춘 대규모 관광지를 만든다. 뭐 그런 것들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고, 또 빠르게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북한이 그런 걸 가지고 중국을 많이 유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뭐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도 선제 공격 차원에서 빨리 자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인프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로 이렇게 들어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이 경제 개방을 한다고 해도요, 일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경제 개발구에 이렇게 가까이 살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눈을 피해서 조금씩 개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항만이라든지 항공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를 만들 텐데요. 도로를 만들 때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그냥 무작정 빨리 막 닦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들이 다들 하는 얘기가, 만약에 너무 빨리 인프라를 깔아주면 북한의 노동력의 임금이 너무 빨리 상승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너무 빨리 높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경공업 업체들이 굳이 북한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북한 개발에도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속도가 반드시 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뽑아 먹는 건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기업하고 정부가 함께 움직이는 편이 가장 옳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개성공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의 플러스 뭘까요? 판매처. 그 전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짊어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됐는데,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북한 안에다가 판매처를 만들면 되는 거죠. 북한 안에서 뭐 아주 낙후된 인프라를 이용해서라도 물건들을 계속 이송해가지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것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을 가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길 가도 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전부 오토바이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토바이를 조립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을 차리는 것도 상당히 가능하고요. 개인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경제 개방이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걸 말씀을 드리자면 통일펀드 같은 건 투자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양하게 북한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조명을 드린 거는 여러분이 언제 펀드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요, 너무나 많이 스터디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머니톡 보면은 그렇게 자세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배경 정보 다 따져가면서 투자하는데, 북한이라는 정말 좋은 투자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부가 부족하고 배경 지식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께서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한 어떤 사전 공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그 투자자들이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 어떤 선입관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정치적으로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미워하는 만큼 그런 안 좋은 역사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왜곡이 돼 있는데, 그냥 투자라는 단순한 논리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언젠가는 크게 한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투자처라고 맞습니다. 보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가 너무 맞기는 한 게, 우리나라가 북한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북한을 적대시한 측면이 있고요. 또 그게 어느 면에서 당연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북한에 여러 번 투자를 했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건데, 어쨌든 1988년에 7.7 특별선언을 했고 그때부터는 북한 투자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냉전이 뭐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우리 경제적 관계를 맺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1994년부터 대기업 9곳이 집중적으로 들어갔죠. 근데 3통이 안 됐다고 합니다. 통관, 뭐 통행, 그리고 그 통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사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만에 철수를 했죠. 뭐 3, 4년 정도에 다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됐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북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끝났죠? 2010년 5.24 조치로 다 끝났습니다. 2010년 5.24 조치 당시만 해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아마 우리가 없으면 그 북한의 무역의 어떤 그 적자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중국하고도 거래를 못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웬걸 중국이 다 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두 번의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해서 더 이상 우리는 북한을 쉽게 투자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심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요. 반드시 북한의 개방은 오는 현실이고요. 아주 가까운 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괜히 요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북한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쨌든 북한을 경제적 대상으로 보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리가 너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네. 당사자가 되면은 그 기대가 막 섞이잖아요. 네, 기대와 그렇죠. 나의 모든 네. 그 뭐랄까 원망과 모든 네. 게 다 합쳐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투자처로만 보고 냉정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는 맞습니다. 정말 여기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까 네. 혹은 돈이 될까 이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고 뭐 끊고 이랬지만 중국은 계속 그걸 기회로 재협상을 하면서 더 큰 이득을 네. 먼 훗날을 위해서 인내해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참 네. 네, 하나 마지막. 네네. 얼마 전에 네. 그 부동산 전문가신데 네. 이분도 이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네. 투자처를 이렇게 나름대로의 스터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독특한 논리를 네. 하나 내놓으셨는데 네. 북한이 만약 개방화되고 네. 우리가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네. 북한 대동강변에 아파트 네. 매입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했다가 댓글 테러를 당하신. 그 부분은. 근데 그것도 어느 날인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네. 우리 한강변 아파트처럼.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제목을 대동강변 아파트를 네. 주시해라, 뭐 투자해란가 뭐 이런 식으로 네. 잡았는데. 아마 그 댓글들이 많은 부분에서는 그 너무 요원한 미래고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어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 시기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팔로우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신호들을 잘 따라가시면 또 북중 머니 커넥션 사서 읽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깨알 같은 홍보? 네. 네. 오늘 좀 그 다양한 각도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유익했던 시간이고요.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